다음 달에 터키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사전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한 3주 동안 사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성지 순례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성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지를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을 알고 직접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현장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원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전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간 만큼 현장에서 성제를 답사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면 그냥 관광처럼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이 바울의 권위를 막 흔들려고 할 때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듯이 자기의 이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의 사도권을 자신의 출신으로부터 주장합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사도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3절 이하에 보면 그의 진짜 이 사도의 권위는 그런 출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 사도적 사역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이 사도로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당한 수많은 고난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2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수고를 넘치게 했다. 또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수고한다고 해도 이 정도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수고가 또 고난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제 매를 때릴 때 그 40대를 때리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를 못 때리도록, 그래서 최대 39대까지만 때리겠는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거죠. 또 골병 드는 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많이 맞으면 진짜 몸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고질병이 생기는 그런 병이죠. 25절을 보면 3번을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은 이제 볼기를 벗기고 이제 때리는 건데 그런 태장을 3번 맞았고 또 한 번은 돌로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에게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난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죽으라고 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맞춰서 죽이는 건데,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어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적대기에 싸가지고 성 밖에 내다 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 날 또 부시시 살아나죠. 자, 그리고 25절 뒷부분에 보면 세 번 파선했다.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래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다가 겨우 배를 수리해서 로마로 간 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고난을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여행을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쓰고 편안하게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고, 또 요즘처럼 뭐 치안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또 모든 짐을 다 싸질머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겁습니까? 그야말로 고생길이었죠. 제일 힘든 거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생입니다. 사기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위험과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래요. 한마디로 죽도록 고생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개고생했다 이런 거죠.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신체적인 고생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재판을 받기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이 모든 이 과정들이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갔던 흔적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이라도 그 흔적들을, 현장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때 이 길로 지나갔겠구나, 그때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바울이 다녔던 흔적,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이 다닌 이 발자취, 비록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을 유추해보고 흔적을 더듬으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터키, 요즘에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이 터키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시기적으로는 다양한 제국들의 다양한 문명과 종교를 거친 곳입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박물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이 터키는 알면 알수록 흥미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모르고 가서 정신없이 보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지의 성경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먼저 튀르키예에 대한 배경을, 또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답사하게 되는 터키 지역을 도시마다 따라가면서 이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현장에 어떤 일, 사진도 좀 계속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유럽 전도가 시작된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에 다녔던 성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터키의 개요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터키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요즘에는 튀르키예라고 국호가 바뀌었죠. 지금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3년도 금년부터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꿔달라 국제사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라는 이 영어가 칠면조 뭐 이런 이렇게 조롱의 어감이에요. 우리도 뭐 세대가리 뭐 이러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어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어에도 터키 그러면 안 좋은 이제 조롱의 의미가 있어서 철자까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이 우리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영토를 보면 이게 지도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튀르키예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 영토의 3%는 유럽에 속해 있고 97%는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불가리아 밑에 노란색으로 조금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유럽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큰 넓은 노란색 땅이 바로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죠. 수도는 거기에 보면 앙카라라는 곳이 이제 수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심 도시는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이스탄불은 이 보르포스프라는 해협을 가운데 두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공통으로 영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이 왼쪽에도 이스탄불이고 오른쪽도 이스탄불인데 이렇게 양쪽 아시아와 유럽 양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인데 여전히 역사와 상업의 중심지는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도 유럽 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면 유럽과 왼쪽의 유럽과 동쪽, 서쪽, 오른쪽에 아시아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죠. 물론 중간에 해협이 있어서 바다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탄불의 이 명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이스탄불을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다가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것을 콘스탄티노플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이름 콘스탄틴의 이름을 따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라고 부르듯이 터키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아나톨리아라는 단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간판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터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키를 이렇게 보면 꼭 뭐처럼 생겼냐 하면 그 오른손을 손을 이렇게 편 거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 있는 쪽에 오른쪽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밑에가 나머지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볼 때는 이쪽 지역을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볼 때는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유럽에서 볼 때 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시아가 터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뭐 중국까지 또 동북아까지 넓게 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아시아라는 개념이 확대되었는데 고대에는 잠깐 그 지역을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내린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 보면 이 아르메니아 이 접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이 아라랏산이 됩니다. 그럼 터키의 이제 역사를 좀 알려면 이 터키 역사가 복잡합니다. 영토의 역사와 또 민족의 역사가 구분이 되는데 이 영토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상 이 세계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보면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이 있었고 외부에서 민족이 들어와서 민족이 대치돼 버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영토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터키 땅은 인류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 중에 하나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신전인 괴베클렌 테페라는 이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이 학자들은 이 최초의 신전이 기원전 9600년경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그러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기원전 18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9600년대의 어떤 유적지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 땅에는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가졌던 히타이트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고, 또 아수르 제국이 확장을 하면서 이 터키 땅까지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아수르가 망하고 잠깐 그 과도기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제국을 확장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쪽에 그 헬라 제국, 지금의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확장을 하면서 또 터키 땅을 또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분할해 갔는데, 그때에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과도기를 지나고 로마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지정학적 위치상 이 세 개의 열강들이 그 땅을 계속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수도였던 이 이스탄불은 이름이 계속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비잔티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스탄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또 영원히 통치하면 좋겠는데 또 영원히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동서 로마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서로마가 지금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또 동로마는 아까 얘기했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유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마 제국은 100년도 못 가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은 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거점으로 해서 1000년을 지속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중세 기독교 문명을 꽃피운 땅이 됩니다. 민족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 땅이 이제 그렇게 계속 바뀌었다면 거대한 민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6세기 중반에 돌골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골족 들어보셨죠? 이 돌골족이 중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돌골은 지금의 이제 몽골을 중심으로 한 강인한 유목민들을 일컫는데, 중국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오랑캐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랑캐라는 다른 표현으로 돌골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지금의 튀르크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 터키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골 제국이 또 동서로 분열을 합니다. 그렇게 분열을 하다가 동돌골은 망하고 그 인원들이 서쪽으로 서진을 해서 8,000km를 이동해서 지금의 터키 땅인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보면 중앙아시아를 차지했던 민족이 제일 위에 있는 게 흉노족, 우리가 이제 훈족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흉노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흉노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후예가 돌골족이 됩니다. 그리고 돌골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몽골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조상의 끝에까지 가면 이 초원의 흉노족이 자기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돌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어받아서 투르크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어서 그들의 이 조상의 나라는 돌골 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터키의 이 건국 연도는 돌골 제국의 건국 연도인 552년을 자기네들의 건국 연도로 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역사에서 그렇게 배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에도 유엔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온 이 파병 숫자가 4번째로 많은 파병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오랫동안 고구려와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이 고구려의 그 연개소문 장군이 있잖아요. 그 장군이 돌고래 공주와 결혼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72년에 무한 카간이라고 하는 돌궐의 지도자가 죽게 될 때 고구려에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했다라는 기록이 이 터키 역사에 남아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배우잖아요. 그냥 돌궐 그러면 좀 오랑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 그 민족의 뿌리로 돌궐족을 생각하고 그때 이미 고구려와 친분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사돈 관계를 맺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한국과 돌궐족 튀르키예인들은 형제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역사의 뿌리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고 같은 알타이 쪽으로 형제 나라라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돌궐족이 있었는데 이 돌궐족이 멸망한 후에 서쪽으로 8,000km를 와서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아랍 세계가 있습니다. 중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튀르키예 땅으로 오면 어쩔 수 없이 아랍 세계를 거쳐와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이들이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막 때로 몰려온 게 아니고 걸어서 오다 보니까 아랍 세계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을 해서 아랍의 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라스 전투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탈라스 전투는 그때 이제 돌궐을 몰아내고 당나라가 서진 정책을 쓰거든요. 그리고 또 아랍 세계는 또 동진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가 부딪힌 곳이 이 탈라스 전투인데 여기에 용병으로 돌궐족 튀르키인의 조상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랍 세계가 이겨요. 그래서 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한 당나라는 서진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튀르키예인들이 이 중앙아시아로부터 건너오면서 이 아랍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라들이 아랍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가면 뭐 무슨 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뭐 이러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 그렇게 스탄 그러면서 이슬람 문화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튀르키인들은 원래 이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이 불교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아랍을 지나오면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살생유택이잖아요. 잘 죽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목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막 이동을 하고 만나는 사람과 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불교적 정서를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개종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슬람으로. 그래서 이게 쉽게 흩어지는 유목민에서 이 종교로 아주 단단하게 뭉치는 투르크 민족 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새롭게 이 재탄생한 제국이 셀주크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 터키 쪽으로 오면서 아랍을 지나면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이슬람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셀주크 제국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 종족들, 다양한 이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란, 이라크를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서 아나톨리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터키 땅. 여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광범위한 민족들이 제국을 형성한 게 셀주크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의 터키인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됩니다. 당시의 아나톨리아 반도는 그들이 올 때 이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주크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서 서진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과 셀주크 제국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 국가가 세웠던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이 이제 셀주크 제국을 형성해서 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아랍에서 지금 터키까지 지금 형성한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셀주크 제국이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되면서 룸 술탄국이라는 만큼 축소가 돼요. 1077년부터 1308년까지 존속하다가 또 사라지게 되는데, 이 룸술탄 제국이 이렇게 힘이 약해져 있을 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가 교황에게 십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쪽을 탈환하자, 십자군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96년부터 1270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이 파병이 되고, 그 중심에 이 콘스탄티노플과 이 터키 땅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십자군이 처음에는 승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패하게 됩니다. 7차까지 가면서.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다시 그 터키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동방에서 이제 아까 흉노, 돌궐, 몽골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패권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몽골 제국 사람들이 서진을 하면서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셀주크 후에 또 룸 술탄국이 완전히 망하고 여러 나라로 다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도 한계가 있어서 여기를 오랫동안 지배를 못하고 결국은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 틈을 타서 다시 부활을 해서 제국을 만드는데, 그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될 때 이 사람들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여기고 왕이 자기를 그 후예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오스만 제국이 유럽, 오스트리아까지 막 진격을 하고 아프리카 또 중동 아랍권까지 막 영토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으로 이어졌던 비잔틴 제국, 그 기독교 문명이 중세가 끝이 나고 이제는 이슬람 세력들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 중세가 몰락하는 근세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까 지도를 통해 본 것처럼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발칸 반도, 흑해, 크림 반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에다 아랍과 이집트 또 북부 아프리카까지 지중해 패권을 쥐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가 되면 인구 숫자가 절대적으로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에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고 이슬람화 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고 자신을 로마 황제의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비록 이슬람 국가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이슬람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땅에 비잔틴 제국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토착 비잔티움 사람들과 자기네들과 공존할 수 있는 화합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고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국제도시로 이슬람의 대표로 이스탄불을 세워나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터키를 인류 문명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동서양과 시대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 또 해양이 만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있는, 시대 순으로 다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8세기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리적인 영향상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이집트가 연합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쇠퇴기에 1815년의 지도를 보면 이 초록색 이 영토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 캄차크, 크림, 흑해 북부 연안, 또 뭐 아프리카, 이 모든 땅들을 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크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영국, 프랑스, 샤르데냐가 러시아와 대항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깁니다. 근데 그 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와요. 그래서 러시아와 튀르키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오스만 제국이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오스만 제국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붕괴시키고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강화하고 이민족에 대해서 관용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이 터키가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 편에 섰는데 이 독일이 패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600년 동안 존속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사실상 붕괴되고 해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나라를 잘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터키 공화국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터키를 세운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힘의 공백기에 앙카라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해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지금의 터키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공화국을 세웁니다. 옛날에는 다 제국이었잖아요. 무슨 제국, 셀주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는데 이제 공화국을 세우게 되고 아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인데 그 뒤에 이름처럼 별명이 붙어 다녀요. 아타튀르크. 이 아타튀르크가 뭐냐면 아타는 아버지란 뜻이고 튀르키는 터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타튀르크는 무슨 뜻 같아요? 터키의 아버지. 우리 말하는 국부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터키 다니면서 이 아타튀르크, 이 무스타파 케말의 사진을 곳곳에서 볼 거예요. 가는 곳마다 터키의 아버지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는 이제 줄을 잘못 써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2차 세계대전에는 줄을 잘 씁니다. 그래서 승전국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거냐, 강대하게 만들 거냐 생각을 하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너무 이슬람 쪽으로 치우쳐서 나라가 폐쇄됐다, 결국 망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교 분리의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세속주의 국가가 된 것이고 이제 옛날 오스만 투르크 제국처럼 강력한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아닌 포용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 이슬람 경전을 포함해서 이 아랍어를 폐지를 하고 지금 쓰고 있는 터키 알파벳으로 영어 알파벳과 같은 거기에 이상한 발음기호 몇 개 섞어서 터키 알파벳으로 문자를 싹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제 튀르키예가 대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 투표 방식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1차에서 과반수를 못 얻으면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49점 몇 프로로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이
과반수를 못 얻어서 지금 이제 5월 말에 2차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에르도안 현재 대통령은 친아랍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슬람 과격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거기에 터키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그 유적지 중에 하나가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거예요. 이 성 소피아 성당이 변천되는 것을 보면 이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참 멋있고 웅장하고 참 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537년에 완공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 시기에 이 성소피아 성당이 완공이 되는데, 왜 성소피아라고 하냐? 그 소피아 성당을 아야 소피아라고 부르거든요. 아야 소피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기야 소피아라는 뜻이에요. 하기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거룩한, 이런 홀리 이런 뜻입니다. 성 소피아라는 뜻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처럼 이 소피아 성당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 소피아, 아야 소피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를 지을 당시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완공할 당시에 유스티니아스 1세는 솔로몬이여, 제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처럼 이 성전의 복음가는 이런 멋진 곳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성당으로, 교회로 이 건물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을 몰수합니다. 국가재산으로 몰수하고 그 성당으로 쓰던 그 건물을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이 기독교의 유산들이 유실됩니다. 벽화 같은 것에 막 세면으로 그냥 싸바르고 유물들을 다 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흔적들이 좀 많이 사라져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슬람의 상징들을 거기다 막 다 덕지덕지 막 붙여놓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성소피아 이 성당이 위에 첨탑이 없었어요. 4개가 그냥 돔 형식으로 교회 건물로 세워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위에 첨탑 형식으로 기둥을 세운 거는 다 이슬람 양식이거든요. 이때 이들이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을 하면서 이 첨탑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31년에 아타투르크가 그 터키 공화국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너무 이슬람 과격분자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 모스크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 이 아타투르크가 모스크적 요소를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소피아 성당을 방문했던 분들은 성소피아 박물관이라고 해설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도에 에르도안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슬람 과격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옹호하게 되면서 이 박물관을 다시 모스크로 환원을 시킵니다. 사실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매년 330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박물관일 때는 입장료가 짭짤했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건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다, 모스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터키 역사까지 알아야 되느냐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곳곳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어느 시대의
세워진 겁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역사를 모르면 그때가 그때 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역사를 대충 알고 가면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이때였구나, 이때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튀르키예를 이제 성지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지로서의 튀르키예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과 또 여기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수신 교회들이 다 지금 이제 터키 서부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그라미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7교회가 반모섬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에베소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7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왜 이 교회에는 주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셨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모르지만 가서 주변을 보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성지로서의 튀르키예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입니다. 특히 주로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역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중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애착을 가지고 전도한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도 무슨 배소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7교회와도 겹치긴 하는데, 그쪽을 다시 또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성지로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이 초기 기독교 운동입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의 유적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냥 관광지로만 여기는 곳이에요. 갑바도기아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게 뭐 버섯 모양으로 돼 있는 그 지형이 있고, 또 막 산악 지역에 막 굴을 파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사실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 자연 현상도 있지만 그 속에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거기에 굴을 파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에 아주 기이한 화산 지형이 있는데, 여기에 수도사들이 들어와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수도하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땅이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슬람화가 되고 몽골이 쳐들어오고 또 다시 이슬람 세력이 되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하에 땅굴을 팝니다. 그리고 지하 도시가 7층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피난을 오게 되는데, 동로마 제국 당시에는 무슬림들에게, 아랍인들에게, 그리고 14세기 몽골이 침공했을 때에도 피난처로,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도 피난처로 삼았던 데린구유입니다. 자, 이렇게 성지를 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는 일정을 따라서 사진도 보면서 조금 재밌게, 오늘은 머리에 쥐가 나시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튀르키예 역사를 한번 요약을 해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아나톨리아 반도, 영토적으로 터키 땅, 그 땅은 고대 도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영토가 됐다가 로마 시대에 영토가 되고,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 기독교 국가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고 그때를 중세 시대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저쪽 중앙아시아의 돌골족의 후예들이 서진을 하면서
터키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들이 만든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셀주크 나라. 셀주크 제국인데 이 셀주크 제국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원래 거기 있었고 서쪽에서 동쪽에서 온 이 튀르크 민족이 셀주크 제국을 형성을 하면서 서진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셀주크 제국이 이겨버려요.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중세가 끝이 나고 거대한 이슬람 국가가 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완전히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중세가 몰락하고 근세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 휘말리면서 힘을 잃고 막 분리 독립을 하고 나라가 이제 공중분해가 되었는데 1차 대전 후에 해체되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무스파타 케말 아타튀르크가 터키 공화국을 세우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생전 처음 들어본 아나톨리아 반도가 뭐 어떻고 또 비잔틴 제국이 어떻고 셀주크 제국이 어떻고 돌골족이 어떻고 또 뭐 술탄이 어떻고 오스만 투르크가 어떻고 뭐 터키 공화국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터키에 가서 유적지들의 설명을 들을 때 대충 이 정도 감을 가지고 가서 들으면 이제 이게 어느 시대 비잔틴 제국 시대 때, 뭐 셀주크 제국 시대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대 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충 이제 끄떡끄떡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준이 좀 있어 보이죠. 아마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100%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한 번 더 요거를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